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또 일본 국세청이 고 회장의 불법 배임 혐의를 발표했습니다. 고 회장이 닛산 재직 때 사용한 많은 경비가 사적 유용이라고 닛산 자동차와 합작한 것입니다. 일본은 레바논 베이루트의 폭발과 IMF 지원을 이용해 레바논에 대한 공갈 협박을 하고 고 회장은 그러든가 말든가 하면서 책 출판과 할리우드 영화 제작에 바쁩니다. 오늘은 세상 억울한 그렉 켈리 사장에 대한 소식과 미국에서 체포된 테일러 부자에 대한 소식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램프씨의 곤 시리즈는 정말 재밌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닛산의 카를로스 곤이 5년 동안 약 10억엔, 약 112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국세청이 발표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 제트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도쿄나 해외 거주용 임대주택도 사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닛산의 법인소득 동제 경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회사 제트기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일일이 돈으로 계산해보니 440만 달러, 약 52억 원어치나 되더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닛산에서는 회사 업무가 아니다 라고 밀어붙이고 국세청에서는 일일이 기름값과 제트기 감가상각 비용, 청소 비용 등까지 따져본 것 같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8월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항만지구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발 사건으로 레바논 당국이 고 회장을 넘겨줄 수도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바논이 일본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고 회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지만 최근 사태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레바논의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이 내각 총사퇴만으로 부족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끌어내려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 회장과 같은 기독교 마론파의 신자인 미셸 아운 대통령이 쫓겨나면 고 회장은 찬밥이라는 거죠. 또 일본은 레바논이 IMF의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의 외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레바논이 고 회장을 일본에 내어놓으면 IMF 지분으로 미국에 이어 2위인 일본이 IMF의 레바논 지원에 동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고 회장을 인도하지 않으면 일본은 레바논의 IMF 지원을 방해할 것이라는 거죠. 닛산 자동차의 변호인은 레바논까지 날아가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레바논이 고 회장을 일본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IMF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요구에 응한다면 일본 정부도 레바논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닛산 자동차까지 총동원되어서 레바논에 대한 공갈 협박까지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치한 공갈 협박과는 관계없이 레바논 폭발 사고에 대해 전 세계가 원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등은 레바논에 이미 3,571억 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세계은행과 UN, 국제적십자사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레바논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 레바논이 필요한 개혁을 시행하면 레바논 국민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부패와 치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고 회장을 입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고 회장의 활약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해외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고 조만간 출판될 책을 드라마틱하게 저술하고 있기도 합니다. 카를로스 고 회장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TV 방송국인 알 아라비아와의 인터뷰에서 연말에 출간할 책의 내용에 대해 미리 공개를 했습니다. 35분짜리 인터뷰에서 고는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비난은 전부 틀린 것이며 자신은 문서와 증인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리어 일본과 닛산에 의해 정당한 급여와 보상까지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베이루트에서의 폭발 사고로 현장에서 불과 1.5km 떨어져 있는 고 회장의 자택은 파손되었지만 부부는 무사히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카를로스 고 회장과 그렉 켈리 사장의 변호인이었던 고아라 노부오 변호사는 주간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레바논이 완전 붕괴되지 않는 이상 자국민인 고 회장을 일본으로 인도할 가능성은 낮다. 고 회장이 없는 상황이지만 처음 체포 당시의 불법성은 그렉 켈리 사장의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다. 고 회장의 범죄 사실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도 그렉 켈리의 무죄를 쟁취하면서 확인될 것이다. 고 회장의 책은 올해 11월과 내년 3월경에 프랑스 출판사에서 출판된다.
사건의 진상과 닛산의 경영 내용 등이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각각 출판될 것이다. 저서 출판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대탈주국을 그린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 회장과 접촉한 다른 방송국 기자도 고 회장이 책이나 영화로 세계의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야심에 불타 있는 것 같았다 라고 확인해줬습니다. 고 회장의 퇴직 후 보상금에 대한 과소평가에 대한 서류 조작을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된 그렉 켈리 사장에 대한 재정 위법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9월 15일에 열린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함께 체포된 고 회장은 지난해 12월에 대탈주국을 통해 일본을 떠나고 혼자서 일본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7천만엔, 약 7억 5천만원, 일본 내 주거 제한, 해외여행 금지,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으로 일단 풀렸습니다.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닛산의 셋업 범죄에 걸려서 닛산의 제트기로 들어온 후에 지금까지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렉 켈리의 아내 디 켈리가 면회도 하지 못하게 하고 척추 환자를 베개도 없이 다다미 바닥에 버려져 있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등을 호소하면서 미국 정부의 주선으로 보석 결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술을 앞둔 그렉 켈리를 유인해 체포한 일본은 근 2년 동안 자택에서 혼자 갇혀 지내도록 했고 재판 날짜는 또 몇 년 동안 질질 끌 생각인 것입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집단인 것 같습니다. 고 회장을 도왔던 마이크 테일러와 그의 아들 피터 테일러는 지난 5월에 체포된 이후 매사추세츠 감옥에 줄곧 갇혀 있습니다. 확인된 은행 기록에 따르면 고 회장이 2019년 10월에 피터 테일러의 관련 계좌에 86만 달러를 송금하고 고 회장의 아들도 총 50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체 136만 달러, 약 16억 1,500만 원이 탈주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재판부는 테일러 부자의 보석 신청을 2번이나 거절했으며 최근에 다시 3번째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번째 보석 신청의 결과는 이번 달 28일에 결정됩니다. 지난 17일에는 주간 문춘이 카룰로스 곤의 숨어있는 얼굴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고 회장에 대한 악담을 만들어 뒷담화하면서 스트레스나 푸는 소설입니다. 첫 번째는 고는 좋은 의견을 내면 나를 가르치려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아주 독선적인 인간이었다.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다시는 가르치려고 하지마 라고 하면서 모조리 사표를 쓰게 하고 좌천시켰다. 점심시간에 보이지 않아서 방에 들어가면 신발을 신은 채로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고 임원 식당은 돼지먹이 같다 라고 비난했다. 외형으로는 싱글벙글하지만 천성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 고 회장 부부는 돈에 집착한 인간이었다. 아내는 개인 물품을 회사 카드로 구입했고 조심스럽게 지적하던 비서는 바로 좌천되었다. 회사 소유 제트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외국의 와인을 일본에 수입할 때 회사 자금으로 관세를 지불하게 했다. 등의 이야기를 쭉 늘어놓은 칼럼입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뒷담화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일본이 불쌍하네요. 프램프씨의 고 회장 시리즈를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6월 7일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칼을 뽑았습니다. 호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복 조치를 감행한 것인데요. 우선 그 배경에 대해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격화되면서 신냉전의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연합 EPN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다수의 국가들에게 미국의 편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요 7개국 G7 체제에 한국, 인도, 호주를 추가한 새로운 선진국 모임을 출범시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하던 중국이 결국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미국의 절대적인 우방국이라고 볼 수 있는 호주를 상대로 대대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들어간 것인데요. 미국은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이 파이브 아이즈라고 불리는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호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미국, 인도 다음으로 중국에 대해서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하는 상남자 국가 바로 호주죠.
2018년 화웨이 장비의 도입 당시부터 중국과 호주 사이의 관계는 분명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최근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정확한 기원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놓고 중국을 겨냥한 워딩을 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해서 호주 주재 중국 대사는 호주 정부가 만약 본격적인 발생 원인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중국 학생들과 관광객들의 호주 방문이 끊길 수 있다면서 1차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이에 굴하지 않았죠. WHO와 별개로 자국 내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팀을 꾸리겠다. 그리고 최근 영국이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캐나다의 3대 메이저 통신사 역시 모두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배제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우방 국가들이 화웨이 장비 배제를 본격화하자 호주의 관료들은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대놓고 표출했습니다. 결국 분노가 쌓인 중국이 보복카드를 선택한 것인데요. 지난 12일 중국 정부가 호주산 소고기의 수입을 부분 중단시켰습니다. 호주 소고기 수출량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 국가가 중국이었는데 대놓고 중국이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었죠. 그리고 호주산 보리에 대해서도 최대 8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호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대대적 수입 중단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호주 매체들은 과거에 한국의 사드 사태가 호주에 재현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당시 한국이 이 중국의 조치로 손해를 본 금액이 무려 8조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주는 미국의 뜻을 따르는 우방국임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전통적인 동맹 국가는 분명 미국이지만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실제 많은 한국 내 제조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죠. 그리고 제조업 위주인 한국에서 대중무역은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분명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호주도 많은 부분 한국과 닮아 있습니다. 2000년에 한 20년 전에 호주 전체 수출량의 5.5%에 불과했던 중국이었는데, 이 대중국 수출액 비율은 2015년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32%까지 상승했다가 2018년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국 수출액 비율이 상당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에 호주에는 특히 중국 유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최근 호주의 명문대학교 중 하나라고 불리는 퀸즐랜드 대학교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전교생의 20% 달하는 중국인의 유학생이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호주에 입국하지 못하면서 등록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월부터 호주가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학업비를 내지 못해 호주 내의 대학들은 무려 6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손실봤다고 하는데요. 즉 호주의 내수 경제에서 해외 유학생들, 이 유학산업의 비중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40% 정도가 중국인들이고, 만약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호주 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호주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비도 등록비고 이러한 유학생들이 생활비로 쓰는 명목까지 생각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또한 호주, 특히 시드니는 중국의 부호들이 매우 선호하는 도시입니다. 에셋 파킹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만큼 중국의 부호들에게 호주는 매력적인 플레이스였고 많은 부동산 건물 투자가 이루어졌었죠. 이렇게 상당한 액수의 차이나 머니가 이미 호주의 경제에 잠식해 있는 것이고, 또한 매년 상당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호주를 방문하는 만큼 대략 전체 해외 관광객의 20%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중국인들 역시 호주의 내수 경제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 약한 고리들을 중국이 건들고 있는 상황이죠. 호주 여행 자제령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속마음은 당연히 호주에 대한 보복 카드였겠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최근 호주 내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차별이나 위험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호주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포장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호주 내에서 나오는 언론, 뉴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동양인에 대한 반감이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커진 것은 맞아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국이 내린 호주 여행 금지 조치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심지어 중국이 얼마만큼 호주에 분노를 했는지 느껴지는 대목은 이 환구15의 편집장의 멘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호주는 늘 말썽을 일으킨다. 마치 중국이라는 큰 신발 아래에 달라붙어 있는 껌 같다. 가끔 문질러서 귀찮게 떼어줘야 한다면서 호주라는 국가 자체를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조치들에 대해서 호주 역시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당장 호주는 중국에 대한 또 다른 반격 카드는 꺼내지 않은 상태예요. WTO 제소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중국의 호주 때리기는 중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에 대놓고 반대를 하면 그 반대 의사를 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명백히 미국의 편에 섰던 호주,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강력한 어조의 워딩을 날렸던 상남자 국가였죠. 미국이 얼마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호주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지 지켜봐야겠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한국 입장에서 이번 호주의 사태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어떠한 중재 액션을 취하는지, 단순히 호주가 미국의 방패막에 이 방패막이 역할만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호주가 독단적으로 뒤집어 쓰는 것 아닌지 선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이 G7 정상회담의 참가국을 확대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었고, 그 대상 국가 중에 하나가 러시아였었죠. 한국, 인도, 호주와 함께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러시아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출하지 않다가 최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이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의 G7 체제가 낡은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는 일부 공감은 하지만 러시아의 기본 입장은 국제정치, 이 경제 문제를 배타적 서방 국가들의 모임 내에서 해결하면 안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미 미국 다음으로 영향력이 높은 국가인 중국의 참여 없이 이 전 지구가 의미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행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으며, 이미 G20 체제가 잘 가동되고 있는데 굳이 G7 체제를 확대시켜서 거기에 러시아가 낄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이 중국과의 연대 때문에 해당 체제에 포함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었던 러시아는 결국 예상대로 미국의 제안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출한 것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연합 EPN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명백해졌죠. 러시아의 공식적인 워딩이 나온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